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학 책은 아니고요. 사회과학 책인데 수학과 접목이 돼서 같이 이제 어떤 콜라보를 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아주 저는 평점 5점 만점에 5점을 줄 정도로 아주 이제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저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바실라프 스밀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환경 전문가가 쓴 수학 통계 책이라 수학 통계 이야기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좀 약간 좀 의심하면서 봤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느낌과 이 지식과 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서 지금 유튜브를 만들게 됐고요. 이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가 썼던 올해 나온 책 있잖아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서도 바칠라프 스밀을 자기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칠라프 스밀의 책 중에서 다 좋은데 이 넘버스 돈 라이 이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라는 책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썼는데요. 나는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다. 따라서 미래 혁신의 회의를 감추지 않는 바칠라프 스밀의 글을 읽으며 내 관점을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역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역사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라. 통계에 대해 숨은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책. 그가 쓴 책 중 가장 방대하지만 가장 쉽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다모다란 교수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빌 게이츠가 극찬한 책으로 유명하고요. 바칠라프 스밀인데 바칠라프라는 이름이 체코라는 데서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소설가이자 체코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바칠라프 하벨이 있잖아요. 예, 바칠라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같이 흔한 이름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체코 출신인데 체코에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환경지리학과 명예교수이며 캐나다 왕립 영국의 저거기 때문에 이제 영인방이기 때문에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있죠. 거기 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지리학 그쵸?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비미국으로서 최초로 미국 과학진흥회의 과학기술의 대중 이해상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이건 뭐 제가 저자 학력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칠라프 스밀은 저도 알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에너지 디자인이라는 책이랑 에너지란 무엇인가 이 두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둘 다 절판된 책이라 옛날 책이라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바실라프 스밀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 책들도 좋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재밌는 비유를 해요. 놀라운 숫자의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는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통계랑 숫자가 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숫자가 놀랍다면 도대체 그런 이유 그렇게 난 그 이유가 그래서 이 숫자 넘버스와 그리고 그 이유 그 내러티브를 같이 파헤치고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이고 저자가 썼던 다른 책의 에너지 대전의 표시를 오른쪽에 띄웠고요. 저자의 말을 플로그에서 들어보면 이제 저자의 책의 집필의도가 드러나는데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우리 세계의 진정한 상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또 독자들에게 이 책이 인간의 유일함과 창의성에 놀라고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하는 노력을 경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목표는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숫자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 책을 위해서 수학책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 책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자의 어떤 이제 프롤로그에서도 충분히 드러나죠. 책에는 통계가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모두 1인 한계입니다. 이제 4가지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대입 면접
학생들 지도를 할 때 연세대학교 면접을 준비를 하려면 연세대는 통계자료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좀 이 네 군데를 저도 좀 열심히 어, 뒤져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국제국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통계자료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영감,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 편찬하는 역사 통계자료, 그리고 학술제 논문들이 네 번째, 핵물로인학 국제수명주기 평가저널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는 대학생 그 논문에서 면접에서 학술지 논문들을 많이 통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 모두 7개의 파트입니다. 사람, 국가, 기계, 연료와 전기, 운송과 교통, 식량, 환경 등. 본인은 환경 전문가죠. 예. 근데 다른 분야도 진짜 그냥 종횡무진 누비면서 총 71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두가 궁금해할 10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은 건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시니까 제 유튜브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10가지 여러분들이 그쵸? 저도 궁금하고 저도 그쵸?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유튜버의 입장에서 유튜버 시청자 입장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10가지를 한번 골라가 이제 사람 파트 1파트에 있는 여기 70페이지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행복한가라는 책의 챕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인 것 같은데 행복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어떤 사회가 이제 여러분 보면 항상 행복 순위가 나타나면요. 2019년 보고서가 핀란드가 연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고요. 네덜란드와 스위스, 바로 다음은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이 다 상위 7개국, 7개국 중 5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쵸? 여기 다 북미 아니면은 그쵸? 예, 오세아니아주. 그리고 11위가 오스트레일리아니까 그리고 20위가 체코공화국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은 15위, 독일이 17위, 미국이 19위로 아슬아슬하게 20위권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내려고 할 때 실제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50몇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54위고 일본이 우리보다 못해요. 58위. 그럼 중국은 시진핑의 나라, 그렇죠? 시진핑이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나라잖아요. 중국민들이 행복할까요? 중국인의 행복 지수도 결코 높지 않습니다. 중국이 93위로 러시아 68위보다도 낮아요.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결국 사회복지와 빈부격차가 적으면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행복과 자살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복지 때문에 이제 소위 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건데 궁금한 게 여기서 콜롬비아가 쿠웨이트보다 아르헨티나가 일본보다 에콰도르가 한국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제시한 비교에는 눈에 띄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뒤에 놓인 국가가 더 부유하고 더 안정적이며 덜 폭력적이다. 한마디로 앞쪽의 국가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한편 앞에 놓인 국가들의 공통점은 명백하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혼란스러우며 폭력적인 동시에 모두가 과거 스페인인지였고 그 때문에 카톨릭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종교도 작용하는 거죠. 종교가 있는 나라가 조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루이비통이 중국에서 떼돈을 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쇼핑몰은 물론이고 전지전능하다는 공산당 지도부가 중국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다. 정부기능이 마비되고 훨씬 가난한 나이지리아 83위 국민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먹먹하다. 당신의 조국이 상위 10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면, 즉 당신이 북유럽이나 네덜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다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라라는 것이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예. 우리 두 번째 해볼까요? 일본의 미래.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사실 궁금하고요. 그쵸. 동아시아 3개국이 다 궁금해요. 예. 저자는 그쵸. 일본은 결국에 78년이더라고요.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갔던 게. 그리고 나서 2011년까지니까 78년부터 치면은 22년, 33년 정도를 그죠. 세계 랭킹 2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힌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일본 인구 결국에 일본의 미래는 걱정스럽지만 걱정스럽게 그려진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뭐 지진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북한에 의한 거듭되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인구 추세죠. 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는 그 나라입니다. 이미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이 거의 40%,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인구도 줄어들 거예요. 지금 1억 2,700만이지만 이게 정점이고요. 2050년에는 1억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65세가 아니라 80세 이상의 고령자, 이게 결국 돌봄 노동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숫자가 이제 조만간 어마어마하게, 그쵸, 어린아이들 숫자까지 넘어설 테니까 국가가 결국 이제 노인 부양하다가, 그쵸, 문을 닫을 그럴 지경에, 그쵸, 한때는 엄청난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미래가 암울하다면은 문은 과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네, 예. 현재 각국의 GDP를 비교하는 구매력 평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앞섰고요. 그렇죠. 2019년 중국의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 GDP는 미국보다 30%가량 높습니다. 근데 위안화에 대한 달러로 비율을 따지면은 즉 명목 GDP에서는 미국이 훨씬 앞서고요. 예. 네, 이제 사실은 이제 78년에 이제 덩샤오핑이 개방을 하면서 흑묘병묘론으로 개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은 일본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미국도 따라잡고 자기가 그쵸 예전에 그쵸 세계를 지배하던 그쵸 지배한 적은 없었죠. 단 한 번 몽고가 있었군요. 예. 근데 몽고가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시아의 킹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시절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 이런 얘기합니다. GDP랑 또 중국에 또 벼락부자가 많잖아요. 벼락거지도 많을 거예요. 부동산이 엄청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버블이 많은 나라니까. 벼락부자의 수는 중국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호도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의 대기 오염 수준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름 2.5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수준은 대기 1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롬이다. 그냥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무려 500 마이크롬을 거의 원전에 상회한다. 수질위험도 고질적이다. 즉 이런 걸 보면요, 좀 그리고 이제 미국은 석유를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거의 수입하지 않지만 중국은 전체 소비량의 60%를 수입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핵 원자로를 서둘러 짓고 있는데 사실 중국도 지진이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일어났네. 예전에 스촨성에서 큰 대진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팬데믹들은 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원인이 시장에서 바로 도축해서 먹는 이 독특한 중국만의 식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인구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다 이게 한 가정 한 자녀 전쟁이기 때문에 진짜 무슨 얘기냐면 90년의 일본과 그쵸? 뒤에 30년을 보면 2020년의 일본을 비교해 보면은 2022년의 중국과 2050년의 중국이 어떻게 다를지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그쵸? 총량에서는 그쵸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쵸 삶의 질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더 궁금해요. 예, 조만간 인구는 추월할 것 같아요. 그쵸? 인구는 이제 중국이 그쵸? 인도 인구는 보니까 빠르면 2025년 그쵸? 지금 현재도 14억 2천인데 13억 7천으로 5천만 명 차인데 빠르면 2023년 그리고 그거죠 2025년쯤에 보니까 남녀 비율도 인도는 남자 그러니까 1.12명의 여자 1명이고요. 중국은 1.15명 중에 여자. 그러니까 중국 여자로 태어나면 그쵸. 예. 오히려 행복한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부패 지수에 따지면은 이제 똑같이 82. 예. 인도와 중국 모두 부패. 진위 개수는 경제 불평등 정도인데 인도가 0.48.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그래서 중국은 그보다 더합니다. 0.51. 덴마크는 0.25입니다. 영국은 0.33이고요. 미국도 그렇게 높다고 하는 그쵸? 예,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도 0.38이니까 인도랑 중국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부자들은 미친 듯이 쓰고 값비싼 자동차 수집하고 궁전 같은 저택에 살면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근본적인 차이도 두 국가에는 일단은 이제 GDP 상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그렇죠? 명목 GDP가 더 5배나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유지수는 인도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은 완전한 일당 독재 국가고. 그래서 보니까 자유지수에서 인도는 75점, 100점 만점에 중국은 11점밖에 안 돼요. 예, 영국이 93점이니까 캐나다는 99점이니까 가장 민주주의니까 저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보다 7배 정도는 더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구글의 신드라 피차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샤티아 나탈리, 어도비의 산타누 나라엔,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산자이자 등 인도계 출신들이 정말 잘 나가지만, 그죠? 예. 하여튼간 뭐 지금 현재 두 나라 모두 이제 합계 출산율을 최대한 신속하게 낮추는 것, 급선무고 기본 식량의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그리고 힌두교도 인도의 문제입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악화되는 관계를 해결할. 그러니까 중국 대 인도의 대결은 글쎄 인구수만 따지면 인도가 저 중국을 수월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민도라든지, 근데 사실 국민 통합이 힘들잖아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으로, 원래 하나의 중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진핑이 만든 허구의 어떤 중화민족, 예, 한족이 아닌 그거로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통치가 됐지만, 인도는 그게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 대 인도는 글쎄 당장에는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그쵸, 당장에 중국이 인도에게 따라잡히거나, 그쵸, 중국이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 가지고 넘버원이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날 거. 다섯 번째, 왜 아직은 디젤 엔진을 폐기할 때가 아닌가. 이 얘기도 중요하죠. 154페이지에 여러분들 제가 예, 이거는 3부가 기계 설계 장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바칠라프 스밀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오늘날에도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보다 여전히 15에서 20%가량 더 효율적이다. 디젤 엔진은 여러 이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동일한 부피에서 더 디젤류는 휘발유보다 12% 에너지를 더 함유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피의 연료로 디젤 덤프는 더 멀리 갈 수 있다. 둘째, 자기 점화를 위한 압축비가 휘발유 엔진에 비해 2배 더 높다. 따라서 더 완전 연소되고 배기가스는 더 차갑다. 셋째, 디젤 엔진은 품질이 낮은 연료, 즉 더 값싼 연료를 태워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현대의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을 사용하면 연료를 고압으로 상공 7년대에 분사함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이고 대기가스 오염도를 낮출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그쵸? 예. 효율성은 더 높고 오염도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디젤 엔진은 여전히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게다가 디젤 엔진만큼 적절한 비용으로 또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세계 경제를 계속 통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아직은 없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친환경 주식이 바이든 되면 굉장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걸 보면은요. 저는 이분의 말 첫 번째, 왜 에너지가 전환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 되게 이 분야 전문가이신 그쵸 바칠라프 스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왜 그쵸 에너지 전환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바칠라프 스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예. 어, 1800년에 영국 및 유럽의 그러니까 중국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만 석탄을 태워 열을 얻었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1차 에너지의 98%를 바이오매스가 이미 그때 나왔던 거죠. 주로 나무와 숲에서 얻었습니다. 근데 1900년쯤에는 탄광수가 늘어나고 북에리마카리 러시아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바이오매스가 세계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에는 거의 30%, 21세기 문턱을 넘었을 때 12%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사하라만 남쪽 이에 많은 국가에는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80%를 넘지만은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에너지 전환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예, 탈탄소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탈탄소화는 저자가 얘기하는 대로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되기는 힘든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합니다. 뉴스를 대충 읽는 독자는 곳곳에서 주장하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진척 상황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OCI가 주가가 10배나 떨어지기도 하고 10분의 1로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풍력과 태양광이란 재생에너지가 지금까지 꾸준히 인상적으로 발달한 것은 사실이다. 1992년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세계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10.2%를 공급해낼 것이지만 2017년에 4.5%를 공급했다. 그러나 불과 4.5%입니까? 그 25년 동안 전기 발전에서 탈탄소화가 진행된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 시절 때문이 아니라 수력 발전을 확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최종 에너지 소비 가운데 27%만이 전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탈탄소화는 전체 탄소 감축에서 보면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1차 에너지의 전환 가능성에 접근해야 한다. 100억 톤의 탄소계 화석인 연료를 대체하는 것은 소형 휴대용 전자기기의 판매량을 연간 10억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전자기기의 판매라는 목표는 수년 내에 달성할 수 있지만 화석 연료의 대체는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제,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전기 자동차가 지금 제가 이제 테슬라의 사실은 주주이기도 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곧 $1,000를 돌파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올해 달장 낮을 때 샀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전기 자동차가 근데 적어도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생각하면은 테슬라가 이제 곧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지 않습니까? 지금 900억 달러 정도,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예, 왜 아직도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은 이유는요, 예,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선서부터 하고 싶다고 하는데, 무슨 선서냐면, 나는 전기자동차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자동차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 항상 예측할 때 누구나 다 비현실적으로 예측하기 마련이고요. 2010년에요. 도이치뱅크가 전기자동차가 2022년쯤에는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현실적으로는 4%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2030년을 내다본 최근의 예측에서도 전기자동차가 많으면 세계자동차의 20% 적어도 2%를 차지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2040년경에는 5억 4,80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누빌 것이라 예측했지만 엑소의 예측에서는 1억 6,200만 대에 불과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가장 빠른 데가 노르웨이죠. 2025년에 전기차, 그러니까 디젤 엔진차를 금지했으니까. 그리고 유럽연합이 2030년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2050년까지인데 막상 그 시점이 되면은 시간을 미룰 확률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의 5분의 3 이상을 화석연료로 발전하니까 사실 전기 자동차라고 친환경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분이 거주하는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는 99%가 전기를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수력발전 자동차지만 퀘벡도 그렇고요. 근데 프랑스의 전기 자동차는 대체로 그쵸 기본 원료가 그쵸 예, 핵발전 자동차인 거죠. 예. 인도나 중국 그리고 폴란드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는 거의 전부가 석탄 발전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그쵸 무엇이 그쵸 결국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데 사용되느냐를 따지면 됩니다. 따져야 되니까. 결국에 전기자동차 생산은 다른 면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 경영관리 컨설팅에서 아서디리트의 추정치에 따르면 자동차의 수명을 20년을 가정할 때 전기자동차가 전통적인 자동차보다 3배나 많은 독성을 남긴다. 주된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제작에 중금속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산업생태전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지적했다. 전기자동차와 전통적인 자동차의 생애를 자세히 비교해 분석할 결과 전기자동차가 인간뿐 아니라 담수 생태계에도 훨씬 높은 독성을 남겼다. 그렇죠. 좀 생각보다 문제가 저는 이제 테슬라가 글쎄요 올해 안에 $1,000를 돌파하는 건 확실하고요. 예, 내년에는 $2,000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만 그런 거지. 전기자동차가 그렇죠. 예, 아직 디젤 엔진을 자동차를 뒤집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한경 전문가가 볼 때는 뭘까요? 질문은 왜 닭고기가 대세인가? 저는 닭고기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먹긴 먹는데요. 예,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 통계자를 보니까요.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거는 돼지고기가 40% 정도고 그리고 닭고기가 37% 비슷해요. 이제 곧 그 차이가 뒤집힐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가 23% 그렇습니다. 그럼 합치면 100%죠. 예. 근데 제가 보면은 그래요. 이제 좀 미국이 원래는 소고기의 나라잖아요. 가장 주된 육류였는데 압도적으로 소고기를 많이 76년만 하더라도 약 40kg의 순살코기만 그렇게 먹을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군요. 점점 닭고기가 늘어나서 2010년에 따라잡았어요. 쇠고기. 현재 미국에서도 36%가 닭고기입니다. 연간 30kg을. 그쵸. 예, 뼈 없는 닭고기 양. 그리고 예. 맥너깃까지 대부분이 잘게 조각내거나 가공한 형태로 팔리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색육에 함유된 그러니까 소고기에 관한 거죠. 포화지방과 식이성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쇠고기보다 그쵸? 예, 이제 닭고기를 많이 선호하는 게 아니냐. 기름기 없는 쇠고기 100g에는 1.5g의 포화지방이 있지만 껍질을 벗겨낸 닭가슴살 100g에는 1.2g의 포화지방이 있고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더 많다. 닭고기 소박의 종가는 더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반값에 있었다. 싼 값에 있었다. 값이 싸잖아요. 특별히 식육 생산을 위해 먹여 기르는 닭, 또 즉 브로콜리만큼 브로일러만큼 사료를 고기살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축화한 육상 동물이 없다는 물질 대사 이점도 있다. 사회법의 발달도 이런 효율성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고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예. 그쵸? 예. 닭고기가 환경 오염은 가장 이제 좀 적게 일으키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저자 이렇게 소비자에게는 이익이지만 닭은 그쵸? 닭은 그쵸? 고통을 견뎌야 한다. 닭은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 갇힌 채 원하는 만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신속하게 쌀이 찐다. 그러니까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쵸? 육식을 되게 비판하는 그쵸? 육식이다. 정확히 미국의 도축 문화를 소비자가 기름기 없는 가슴살을 선호하기 때문에 닭은 가슴이 과도하게 키워져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닭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한 채 다리와 심장에 압박을 받는다. 어차피 닭은 얄개작에서 움직일 수는 없다. 이거 진짜 끔찍한 닭의 입장에 생각해본다면요. 미국 개육협회에 따르면 한 마리의 브로일러에게 50, 560, 600대 50g 때문에 총간이 할당된다. A4 용지, A4 용지 닭이 한 마리 공간이요. 한 장보다 약간 더 넓은 면적이죠. 불쌍한 닭이죠. 예. 중국과 유럽에서는 그쵸 아무래도 유럽은 이제 베이컨이나 햄이 있으니까 돼지고기가 넘버원이고요. 그렇죠. 예. 남아메리카는 아직 쇠고기가 거기는 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만간 돼지고기를 따라잡고 소고기도 따라잡을 거. 소고기 이미 따라잡았고 그렇죠. 예. 흥미를 그거 자동차와 휴대폰 중에서 어느 것이 환경에 더 나쁠까? 이것도 재밌죠. 당연히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쵸. 이게 그러니까 예, 재밌는 거예요. 통계로 이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진실을 말해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대폰과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휴대폰은 즉각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며 무한한 정보에 접근하게 해주는 주된 조력 장치이기 때문이고 자동차는 우리가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이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1.4톤의 자동차에 는 140g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보다 많은 에너지가 채워된다. 그러나 1000배 차이의 질량에 비하면 에너지 격차는 대단한 수준이 아니다. 2020년 휴대폰의 세계 판매량은 약 17억 5천만 대, 휴대용 컴퓨터는 2억 5천만 대로 추정된다. 이렇게 판매된 휴대용 전자장치의 총중량은 약 55만 톤에 이른다. 한 대의 평균 체화율을 휴대폰 0.5기가줄, 노트북 4.5기가줄, 태블릿 1기가줄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이 장치들을 생산하는 데는 1차 에너지가 연간 1엑사질 10의 20승인가 18승이네요. 줄이 필요하다. 이는 뉴질랜드와 헝가리의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과 비슷하다. 자동차 한 대의 체화 에너지는 100기가줄에 조금 못 미친다. 2020년에 판매된 7,500만 대의 자동차는 약 7엑사질의 에너지. 그쵸. 예. 그래도 7배나 많네요. 그렇죠. 예. 이탈리아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보다 조금 많은 양을 체화하고 총 중량은 1억 톤이다. 따라서 새로 제작된 자동차의 총중량은 휴대용 전자장치의 총중량보다 180가량 무겁지만 제작하는 데는 7배의 에너지를 더 사용할 뿐이다. 놀랍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비교하면 그 결과가 훨씬 더 충격적이다. 휴대용 전자장치는 수명이 짧은 편이어서 평균 2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년 생산하는 휴대전 자장치는 사용되는 동안 연간 0.5엑스아즈를 채워한다. 한편 승용기는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되는 게 보통이므로 매년 생산하는 자동차는 사용기간 동안 연간 0.7엑스아즈를 채워한다. 요컨대 에너지 소비량이 휴대용 전자장치보다 40% 정도 많을 뿐이다.
그만, 이제, 자동차, 휴대폰, 전자장치 연간 판매량 증가가 최근 들어 늦춰지긴 했지만 휴대폰보다는 내연기관의 상태가 더 암울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생각만큼, 그러니까 이게는, 스마트폰이,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완전히 상식을 뒤집는 거죠. 예. 그래, 예. 이 저자의 6번째, 여러분. 탄소와의 전쟁이 어려운 이유. 아, 그쵸. 예.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증권 방송을 봐도 어디나, 그쵸. 저탄소 얘기 나오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 아세요? 스웨덴의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인간 활동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세계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한 최초의 과학자고 이게 1896년입니다. 이때부터 100년 정도가 지난 거죠. 1992년 유엔은 1차 기후변화 기본협약을 맺었고 그 이후 1년의 해임 및 기후와 관련된 조약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세계 배출은 계속 증가했다. 19세기 초 영국이 거의 유일한 주요 석탄 생산국이었지만 지금은 그때 연간 1000만 톤도 안 됐어요. 19세기에는 탄소 배출량이 3억 톤, 5억 톤을 넘어섰고 1950년에는 15억 톤까지 치솟았고 80년 이후에는 중국까지 덤으로 가세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4배로 급증해서 70억 톤. 그러니까 탄소량이 650배 증가할 때 인구는 6배 증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기억나는데 빌 게이츠 책을 읽었기 때문에 기후재앙을 피하는 거 500억 톤이라고 지금은 그렇죠. 그걸 줄이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그게 힘든 거예요. 일단은 줄어들긴 할 겁니다. 속도는.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앞으로도 배출량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중국에서 급증하던 속도도 최근 둔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인도와 북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매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배출량이.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세계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인구 증가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인도랑 그게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리는 없겠죠. 부유한 세계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 수천억 톤의 화석연료를 예부터 사용해왔다. 하지만 내가 현대 문명의 내기둥이라고 정하는 것, 즉 암모니아, 강철, 시멘트, 플라스틱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속히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탄소계 대체물은 현재로는 없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표현되지만 안타깝게도 탄소는 항상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만한 뚜렷한 가능성은 없다. 이게 현실적인 그죠? 우리 바칠라프 스밀 그쵸? 빌 게이츠가 가장 좋아하는 빌 게이츠가 환경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환경 문제의 최고 전문가인 사람이 보는 현실적인 견해입니다. 네. 네,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반대되는 책이 있어요. 정말 그쵸? 이게 알베르토 카이로라는 이제 미국의 포토 저널리즘의 대가가 쓴 책인데 숫자는 거짓말 한대요. 통계와 그래프에 속지 않는 데이터 읽기의 힘이라고 해서 그쵸? 이제 정확히 이거는 이제 통계나 그래프의 착시 현상이나 그쵸? 통계의 변인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쵸? 사람들이 그쵸? 어떤 좀 어떤 의도를 왜곡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숫자는 때로는 거짓말 한다는 그렇죠. 그런 책도 같이 읽으면은 그렇죠. 이제 균형감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책이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저는 제자들한테 이 책 두 권은 모두를 권할 거예요. 그래서 책공미의 책에 대한 평가는요. 숫자를 읽는 수혜력,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수혜력을 키면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의 논의를 마음껏 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불어서 저렇게 해서 수학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또 빌린 책이 제가 희망도서로 빨리 신청해서 본 책이 미적분의 힘이라는 책인데 궁금해 죽겠어요. 빨리 그 책도 읽어봐야 해서. 수혜력을 키우면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의 논의를 마음껏 펼 수 있다. 이게 제가 대한 장점 5가지를 마지막으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방랑관계의 징수를 보여주는 저자의 필력. 저자 글을 정말 잘 써요. 정말 쉽고 재밌게 잘 씁니다. 두 번째, 기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는 창의성. 우리가 적은 이 책을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읽게 해주고 또 수업에도 활용하려고 해요. 그 면접 문제도 많이 쓰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다른 생각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걸 팩트로서 그쵸 증명하는 거죠. 세 번째, 누구를 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미국의 그렇지만 미국 쪽도 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뭐 중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 굉장히 균형감 있게 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야기가 물론 많지만 문과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쉽다는 거. 그렇죠? 이건 첫 번째랑 예, 말씀드린 그 쉽다는 연장선이지만 다섯 번째는 그리고 이제 강주현 번여사가 학과의 전공은 불어과를 했는데 영어 번역도 되게 잘하는 번역가예요. 변호사라고 했는데 착각했습니다. 자, 번역을 아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행복에도 다른 추상적 가치, 뭐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추상적 가치들이 많죠. 예. 슬픔도 있을 수고 뭐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런 숫자와 통계가 같이 쓰면 말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거. 그쵸?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누군가 쓰면은 좀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 궁금해도 이런 것들도 수량화, 계량화, 정량화 가능할까? 예. 뭐 생명이란 것들도 제가 예전에 생명가격표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이 그런 책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특히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상으로 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